김인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 어떤 대구에 만세운동을 하자는 그런 모임이 사실은 2월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당시에 개성학교 교사였던 백남채 선생님을 만나요.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을 대구에 보냅니다. 한국인 목사 이만진 목사를 만나요. 창문을 다 닫아놓고 몰래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등사를 하고 기숙사에서 몰래 태극기를 만든 다음에 그게 들킬까봐 빨랫감 같은 거에다가 이제 몰래 숨겨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3.1 운동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죠. 동산병원 남쪽을 돌아서 서문시장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조선 독립의 시기로 각자가 독립을 희망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을 옹이하고 있었고 경찰에 이제 이 탄압을 막고 있었고 장군들이 바로 이제 합세를 하고 대구 군수도 있고 경찰서도 있으니까 그 앞으로 행진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정말 적진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날 제작한 대형 태극기를 앞에 들고 흔들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일 앞줄에 서서 만세를 부르면서 학생들이 따르고 장군들이 따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3월 8일 대구의 큰 장에도 지축을 흔드는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잡혔습니다. 구심점이 많이 또 와야 되지 않았을까 걱정도 좀 돼요. 157명이 잡혀서 67명이 구속이 되었다고 하니까 예. 이게 주도하신 분들은 사실상 다 잡혔다고 볼 수 거의 있는 거죠. 뭐 전부 전원 체포됐다고. 이 시위에 주동 역할을 했던 교사, 개성학교 학생들, 대구고보 학생들, 신명학교 학생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렇게 좀 이제 숨어들거나 또 추적당할까봐 도망가거나 하는데 좀 우리 민족이 이제 피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연결되는 걸 네. 보면. 체포되지 않은 학생들이 이틀 후에 다시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이들은 이제 그 남문 박시장 또는 이제 덕산정 시장이라는 곳에서 3월 10일 날 만세운동을 이어가면서 대구 만세운동이 3월 8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징검다리 돌을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서문시장에서 시위가 일어났으니 3월 10일 날 남문박시장에 시장 열리면은 이거 굉장히 이건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막 이 시위는 됐는데 바로 제압이 된 이런 경우입니다. 경상북도 여러 지역에 기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체포되지 않은 분들이 그 개성학교 또 대구고보 학생들이 이제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고향에서 이제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의 3.8 시위는 5월 초순까지 이어진 대구 경북 지역의 이 3.1 만세 시위의 하나의 그 선구가 됐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각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기독교계나 학생들은 많이 체포가 됐지만 아직 한 집단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 바로 집단? 이제 불교계입니다. 당시 이제 그 동화사에 부설학교인 지방학림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에 학생들이 남아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도 불교계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한 종교계의 한 축으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님. 네네, 한용운 선생님 예. 불교계 대표였죠. 윤석조라고 하는 학생이 그 3.1 운동을 피해서 대구로 내려오게 되고 친구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방 학림 학생들이 세 번째로 3.1 만세 운동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 대구 시내에는 잡혀갈 사람이 다 잡혀간 상태에서 그 불씨가 이렇게 이제 꺼지는가 싶은데 다시 탁 불이 붙어서 그 김수길, 이종식, 이영식 등의 개성학교 학생들이 이 철시 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3월 31일 날 대구 시내에 조선 상인들의 철시를 유도하는 그런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상인들의 동참을 이제 이끌어내게 되죠.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형태로 아침이 되면은 시장의 가게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가게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장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일종의 파업. 이 파업은 평양, 서울 여기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아직 그런 철시투쟁이 일어나지를 않았는데 당시 개성학교 학생들로서 38 만세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가 체포를 피해서 고향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 중심 인물이 김수길이라는 분인데 고향이 선산이에요. 선산에 가서 선산의 만세 시위를 일으킵니다. 다시 거기서 체포를 피해서 대구로 내려와요. 체포 안 된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3.1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건가. 이걸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서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이 경고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동정 표시 경고문. 김수박 작가님이 당시 그 학생이 또 되어보시겠어요? 감정이입을 해서. 조선이 일본에게 병합된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조선인 된 자는 결사로서 조선 독립의 목적을 관철시켜야 되며 잠시만요. 경고문인데 교수님 이 정도 톤 괜찮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 더- 잘난다. 좀 더 강하게 17, 18 학생의 이미 이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혹은 옥중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 모름지기 동정을 표시하고 내지인과의 장사 거래를 정지하라. 불응하는 자가 있으면 흉포한 수단에 호소하겠다. 자기 가게도 아니고 남의 가게 예. 철시하라는 거. 참여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뭐 18, 9 정도밖에 안 되는 고등학생들이 쓴 경고문, 호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소에 이들이 이제 감흥을 하면서 4월 2일 철시를 이제 단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군인 경찰들이 너무 크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길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오후 1시까지 문을 닫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특징이 끝이 나면 또 해요. 그렇죠. 끝나지 계속 않아요. 하는 거예요. 네. 4월 2일 날 한 80호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그때는 개점한다면 며칠 내에 방하하여 그 상점을 태워버리겠다. 좀 무시무시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미 이때도 그 상인들 자체가 되게 주체적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 상권이라는 것은 자본력 싸움이잖아요. 네. 일본 상권은 상인들은 전부 일본의 이 거대 은행들의 지원을 적극 받으면서 들어와서 단기간에 대구의 상권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 당시 제일 중요한 쌀, 옷감을 만드는 이제 이 면포 시장인데 이 면포 시장은 원래 선문시장 상인들의 그 중요한 한 수입원이었죠. 그런 1910년대 일본 상인들이 그걸 다 주도권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미 서울, 평양 주요 도시들에서 철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이런 철시 투쟁이 못 일어나도록 와서 협박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상인들은 한번 자기들의 저항 의지를 표현해 보고는 싶은데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동정 경고 표시문이 이 학생들에 의해서 막 배포가 되고 전달된 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렇죠. 격일까요? 아, 우리 이거 안 했다가 이게 지금 상점 다 불탈 수도 있었어. 했다 하는 형태로 두 번의 철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정말 협박이 겁났으라기보다는 자신들도 한번 강력하게 저항 의지를 그 실력으로 드러내보고 싶은데 그 기회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철시 투쟁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경고문이 좀 그 면피할 수 있는 좀 역할을 좀 한 것 그런 같아요. 거죠. 좀 지혜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처음에 3.1 운동은 그 파리 강화회의를 겨냥한 일종의 좀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만세선언, 독립선언 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립선언 만세 시위가 파리 강화회의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시위를 조직하고 이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3월 중순쯤 가면 거의 다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3.1 운동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로 시위의 중심 공간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갑니다. 파리 강화회의와 연계해서 우리가 만세 시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 자체가 잘 공유되질 못하고 15년 가까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았던 데 대한 그 울분, 네.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전면으로 저항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본인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시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학 농민전쟁 때 농민들이 많이 활용했던 그 저항 방식들이 3.1 운동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압제에 대한 수탈에 대한 이런 전면적인 항거 형태를 띠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이 진압도 점점 더 이제 잠폭해져 가지고 예. 발포를 하고 사상자가 대거 발생하는 이런 사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게 3월 20일 이후의 3.1 운동입니다. 민중이 예. 불이 붙어버리면 막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속수무책이죠. 현대사에서도 예. 막 부마 항쟁 그럴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밀어버릴까 하니까 이제 당시 정보부장이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상 보면 지도부는 잡혀가고 있지만 민중의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혈관처럼 전국으로 그리고 농촌 시장 할 것 없이 민중 속으로 파고들면서 그 파급력이 더 커졌던 또 3.1 독립운동 그리고 대구의 3.8 만세 운동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수록 또 일본은 더 거세게 포갑을 해오지 않겠습니까? 또 대구가 또 그게 또 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도 바로 경상도를 다 거쳐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의병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운동 이것이 강하게 남아있던 지역이고 이 지역에 자신들의 핵심 부대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보병 80년대라고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앞서 3.8 만세 운동 진압할 때도 또 80 경찰의 년대. 조력을 예, 받아서 또 들어왔다고 했던 그 군대가, 군대가 예, 80년대입니다. 치안 유지가 제일 목적이죠. 이 독립운동, 뭐 의병과 같은 폭력 항쟁 이런 것들을 제압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들어와 있었던 군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가 이제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다 보니까 네. 각종 그 통치 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마련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와 함께 2심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도 여기에 복심법원을 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호남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면 전부 다 1심 재판을 받더라도 다시 대구로 모여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대구 형무소나 복심재판소에서 많은 분들이 수용 이제 생활을 하고 재판을 받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사형을 당하기도 하시고. 근데 이걸 제가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너무 끈질기잖아요. 우리 조직성이라든가 이렇게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게 제압을 해야 되겠다라는 가정을 세울 것 같아요. 얘들은 그냥 얘 뒤에서 무슨 또 회사 가짜로 차려놓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면 당시에 무력 진압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상자 수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대구만 보면 대구에서는 사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우리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면 실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해서는 최중형을 내려봐야 4년입니다. 우리 3.1 운동 관련해서 대구에서 가장 중형을 받았던 이들은 지금 우리가 있던 해성단을 이끌었던 김수길입니다. 처음 그 1심에서는 2년 6개월을 받는데 항소를 했는데 복심에서 4년을 언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해성단 활동가들은 3.8 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또 각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또 대구로 들어와서 철시라든가 일본인 관리들에게 경고문을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잡아 넣어도 4년 지나면 또 다 나와가지고 독립운동 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감옥에 넣고 형을 살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고문을 굉장히 잔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형기를 마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형을 살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1년 안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3.1 운동의 희생자로 기록이 안 되죠. 김태련 전도사의 아들 김용애가 석방되고 그 다음 날로 바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예. 순국한 거죠. 그 고문으로. 이런 방식의 탄압을 일본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이제 1925년 가면은 막 사형,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이라는 형태를 새로 도입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러면 3.1운동 뭐 관련해서 희생자들의 규모는 훨씬 더 클 수가 훨씬 더클 있다라는 수가 건데 있고요. 실제 데이터는 보면 또 우리가 집계한 것이랑 또 일본 측이 보는 게 많이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 폭력 진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그 희생자가 7,5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헌병대에서 집계한 통계에는 53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엄청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자기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잔혹하게 한국인들을 학살하고 진압했다는 걸 숨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 중에 부상당한 자들, 이 부상자 중에 상당수가 사망합니다. 이게 16,000명입니다. 구속자 수 이게 4만 7천 명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00명이 사망했고 16,00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거는 우리는 3.1 운동은 굉장히 평화시위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건 전쟁이잖아요. 경상도 전체로 하면은 사망자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일본은 이게 이제 76명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25명이라고 한 게 경상북도에 25명이 죽었다는데 이거는 굉장히 축소한 수치입니다. 너무 철면피인데요. 아유. 이렇게 강하게 진압을 하고 고문을 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끼리의 분열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일파들은 3.1 운동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 그리고 뭔가 조금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예측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완용조차도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처음에 보이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뭐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진행이 되고 또 일본의 경찰들이 막 이걸 진압하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총독부가 그러한 친일파들을 이제 뒤에서 사주하고 부추겨서 결국 이제 자제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요나 혼란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스스로 자제하자. 이런 내용의 자제단을 만들고 이름이 너무 직접적인 것 같은데. 예, 자제단이라고 하고 대구에서도 이 자제단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시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친일파들을 동원해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 민간 차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역할이 자제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100% 조선인들. 그렇죠. 조선인 유지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구에 이제 자리 잡고 활동하던 대표적인 친일파가 이제 박중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대구에서는 자제단 단장을 낯익은 인물 이름이 맡게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한창 3월 30일 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철시 투쟁이 있고 이 직후에 이제 대구에서 자제단이 이제 조직이 돼요. 자, 대구부 자제단 규약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1조 본단은 경거망동에 인하여 국민의 품위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자제하는 것을 목적함. 제2조 본 단원은 금의 소요를 진압하고 불량한 무리를 배제하기에 힘씀. 제3조 본 단원은 부민 각호에 대하여 기니 그 경거망동을 뇌동치 아니할 것이며 불온한 행위를 감히 하는 자를 발견할 시에는 바로 이를 경무관원에게 보고함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뭔가 어떤 약간 프레임을 씌운다랄까요? 경거망동, 뭐 소요 이런 불량 대구에서 이제 뭐든지 좀 역사적으로 먼저 일어나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228 민주운동. 근데 이 자제단도 최초입니까, 설마? 대구에서 최초로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중량이 이제 3.1 운동이 진행되던 4월 6일 날 대구 부청에서 처음으로 이 자제단을 만들었다. 이토이로부미의 거기 반응을 한 양자로까지 것이죠. 불렸던. 대구 읍성도 철거해버리고. 네, 철거했고. 대구에서 제일 먼저 했어도 이거는 대구의 자랑이 아닌. 이때 이제 박중량이 말한 내용이 이제 경성일보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시내 선인을 방문하여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조선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구에서 말한 게 아니라 이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김천, 선산, 칠곡 이렇게 순회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1920년대로 가면 일본이 이 3.1 운동을 경험하면서 이 지배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가 친일파를 적극 육성해서 통치에 활용하는 방식.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자재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3.1 만세운동 혹은 3.8 만세운동에서는 자재단에 좀 대항한다 할까요? 또 우리의 해성단 이야기를 좀 또 해봐야 되겠죠. 이때 적극적으로 철시투쟁을 독려하고 나섰던 이 지하 3.1 운동이 조직이 만들어져요. 4월 중순에 가면 그게 해성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조직됐는데 그 전부터 3월 중순부터 활동을 합니다. 이 자재단에 대항한 해성단은 개성학교 학생들, 특히 이제 김수기를 비롯한 권성우, 이영식 그리고 기독교 교회 전도사였던 최재화가 여기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은 자재단에 경고장을 보내면서 이 자재단이 자제하도록 만들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박중량한테 보낸 경고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세에 적응하기 위한 자재단을 설립하고 다수를 강제 권유하여 입회하게 함은 조선민족으로서는 유서해서는 안 되는 놈들이기 때문에 암살해야 한다. 강경하네요. 우리 해성단. 역사 얘기할 때 이 고구마 100개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여기서는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시는 기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이 경문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고요. 대구가 본부이지만 서울이라든지 상주라든지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는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4월 18일 해성단이 근고동포라는 제목의 경문 300매를 제작하여 시내에 뿌린 것인데요.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인 동포는 모름지기 분기하여 횡포한 일본의 기만을 벗어나 단연 학정하에 노예적 대우를 받아온 치욕을 씻고 자유의 천지를 개척해야 할 이 호기를 틈타 국가의 재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제에 맞서고 우리의 어떤 독립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건국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3.1, 3.8 만세 시위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론과 연계해서 외교 독립론과 연계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3월 하순 이후가 되면은 이제 직접 민중들 스스로가 나서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항거하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이런 독립운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성단의 활동도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3.1 한거를 어떻게 지속할 건가? 예.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고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동포들이 많이 이주해 갔던 저 간도, 연해주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여기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계속 독립운동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성단은 보면 우리 민족 스스로의 그 역량을 결집하고 저항 의지를 결속해서 일제의 한거에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우리 민족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이게 3.1 운동이 처음 의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발전적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3.1 운동 성과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임시정부의 출현이잖아요. 예. 임시정부가 성립했어요. 4월 11일입니다. 그런데 도산한 장원 선생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중이 주체가 돼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한테는 아직은 참 요원한 일이고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독립의식을 가지고 자각해 있는 생각자들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해갈 수밖에 없다. 이 3.1운동 직전에 그런 강연을 해요. 그런데 3.1운동 소식이 딱 전해지고 대중들이 주체가 돼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민족은 저항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만세 시위가 일어나고 전개되는 걸 보니까 우리 시민이 주체가 되고 민족 대중이 주체가 되는 독립운동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해성단의 그 처음 만들어질 때 조직을 보면요, 일종의 건국투쟁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 건국투쟁. 단순히 이제 외교를 통해서 열강들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시혜를 받아서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나라를 세우겠다. 혁명. 이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네. 스스로. 그걸 기반으로 우리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이런 생각이 해성단 사람들의 단원들 의식 속에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성단의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4월 초에 이미 국내에서도 그렇고 상해에서도 그렇고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소식이 전해지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가장 격렬한 형태로 우리의 독립의지를 표출했던 4월 하순까지의 이 민족운동은 대중들이 스스로 시민대중이 스스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민족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은 늘 황제 밑에 충성하던 시민으로만 알았는데 신하 백성으로만 알았는데 근대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민족이구나. 그러면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그걸 어떻게 만들 건가 할 때 나라 이름을 뭘로 정할 건가 이게 논의가 된 거예요. 고려 공화국이니 뭐니 하는데 마지막 국가가 대한제국이니까 대한을 따오고 이제는 황제가 주도된 하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3.1운동에서 보여줬던 이 국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근대국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하자 해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에는 이름이 임시정부 이름으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3.1운동의 이러한 발전 과정이고 민중들의 역량의 표출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건데 우린 그런 생생한 변화 과정을 대구 38에서부터 해성단 활동에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제 살필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헌법을 만듭니다. 1조가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한다. 한 번도 이전 역사에서 등장해 본 적이 없는 용어가 그때 등장합니다.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야 될 것 같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하늘 위에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인생보다 훨씬 긴 시간들을 조망하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에게 이 3.1운동을 영향이 무엇이고 과정이 무엇이고 의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그 선조들처럼 조상들처럼 나도 이 사회에서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때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주역이 돼서 나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역사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의식을 이윤갑 선생님께 제대로 배웠다고 하셨는데 이윤갑 선생님 어떠십니까? 역사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자 기억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이 같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이 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3.1 운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저격되자 1919년 3.8 운동의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중국 유학 중에 만났던 김순하 선생님이 대구를 찾아오시면서 서울에서 곧 벌어지는 3.1 만세운동에 대해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백남철 선생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가장 큰 형벌은 과거의 역사의 불행을 되풀이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그냥 연대만 기억하고 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간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919년 106년 전입니다. 그날의 함성을 오늘 시민의 품격 함께 하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가슴 뜨겁게 함께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네 분께 좀 특별한 미션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부산하세요? 제가 이 장터까지 태극기를 몰래 숨겨오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큰 게 어떻게? 와, 이야. 와. 가장 앞행렬에서 큰 태극기 예, 있었다고 했는데 대한독립 대한 독립 만세! 저는 그냥 소박하게 예. 진관사 태극기라고 네.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 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태극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고민했더니 우리 중학생 딸이 어젯밤에 그려줬습니다. 아. 진관사 태극기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진관사 태극기를 좀 대구 MBC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제작을 해줬습니다. 뜸을 들여서 한번 너무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예. 이것입니다. 진짜. 이 태극기를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상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불에 탄 흔적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원본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이 시위 도중에 그런 손상이 나지 않았겠나 싶고. 제가 우리가 냉정하게 예.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생님들은 발각가능 요주의 있죠? 이미 요주의 인물이에요. 이미 이제 기독교예요? 걸어온 길이 이제 이래서 수색을 다 당할 거고 네. 누가 봐도 뭔가 몸속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다 이제 잡혀갔을 때 나는 차나 한잔 마실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끄집어내는 거야. 딱 끄집어내가지고 주목을 받는 네. 내가 이게 좀 이것도 뺏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태극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보이세요? 네. 자, 몸에 다 함께 우리 외쳐볼까요? 1919년 3월 1일 그리고 대구에서 3월 8일에 시작됐던 그 만세 3창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